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문.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제 강의를 이제 쭉 들었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유 선생님 반가워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혹시나 해서 기출문제 그냥 한번 좀 구경 좀 해볼까 하고 처음으로 이제 저를 보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해피 막 이러니까 놀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 제목, 제 스스로가 붙인 강의 제목입니다. 해피. 우리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막 고생, 불행을 참으면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으면 그때서 행복할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 행복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고요. 해피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준비하는 것, 꿈을 이루고 가는 것, 그 자체가 해피인 거예요. 해피는요, 절대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해피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해피가 없고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때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요, 계속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는 돌아가시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견디고, 뭐 저는 싫어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고진감래 뭐 이런 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거 저는 싫어하거든요. 고생도 행복입니다. 자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러니까 고생은 행복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해피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뭐 이번에 시험 성적이 안 좋았는데 뭐가 해피해요?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멋진, 더 알찬 선생님으로 또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인생 뭐다? 길어요. 우리 인생 길다고요. 정년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정년이 62세잖아요. 이게 더 연장될 수 있을 거고요. 뭐 꼭 그 학교에서 62세 마치더라도 아니면 뭐 가까운 곳에서 학원이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조그만한 거 교습소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뭘 차리지는 않더라도 이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고 그리고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뭐 동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교과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해피 이런 의미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으로 이제 교단에 섰을 때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수업 시간도 행복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으면 불행하고 학생들이 막 리액션 좋고 열심히 수업 들으면 행복하고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조건은요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잘 돼서 기분 좋아가 아닙니다. 그냥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해피한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거 써먹어 볼 수 있잖아요. 먹히잖아요. 해피한 거예요. 안 먹히잖아요. 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해피한 거예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그냥 우리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가 결과이지 그 전까지는 다 과정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해피합니다. 2024학년도 임용 우리 일반사회에서 사회문화는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가장 우리 어쨌든 과목으로 치면 5과목인데 가장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장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5문제를 다 맞추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사회문화 5문제 중에서 하나 틀렸다 또는 2개 틀렸다 막 이제 이러면은 솔직히 우리가 준비를 많이 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교사는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더 준비해서 하면 되죠. 네. 제가 그 사회과 교육론 해설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선생님 되셔야 된다고요. 꼭 선생님 되세요. 저는 선생님 된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늘 좋습니다. 예. 어떤 직업보다도 저는 제가 교사인 게 선생님인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나이 먹고도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사람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리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상대방은 제자죠. 학생이죠. 부끄러우면 안 되죠.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선생님으로 부르는데 매번 선생님으로 불릴 자격이 없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저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자, 5문제.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임용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기출 문제, 이런 문제를 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이 시험을 실제로 본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해설 강의, 정답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A의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베버입니다. 자, 베버.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학의 아버지. 자, 고전 사회학자 5명이죠. 자, 고전 사회학자 5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시기상으로 보면, 보통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앞에가 사회학의 창시자 오기스트 꽁트, 그 다음이 사회 진화론으로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유명한 허버트 스펜서, 그 다음이 둘을 이어받은 실질적으로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에밀 듀르켐,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기능론 사회학자들과 맞짱 뜨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 칼 마르크스, 그죠? 그리고 막스 베버입니다. 자, 막스 베버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학의 아버지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회학에서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고요. 사회학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정치라든지 정치에서 또 우리 그 권위 나오잖아요. 전통적 권위, 합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또 정당에서도 그렇죠? 대중정당, 정말 정치 그리고 사회학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바로 막스 베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출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출에 나왔던 그 글자가 그대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나온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 하는 거예요. 나온 게 또 나왔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사회적 행위나 사회 현상들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 중 세세한 것은 무시하고, 왜? 세세한 것은 조금씩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회제도, 관료제도 마찬가지죠. 다르겠죠. 삼성에서의 관료제와 현대에서의 관료제 다르겠죠. 그렇죠? 제가 근무했던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명덕 여고하고 그 옆에 있는 명덕 남고, 명덕 고등학교 조금씩 다르겠죠. 휘문고, 경기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다 열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묶을 수가 없잖아요. 범주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세한 것들은 무시하고 특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순수 형식이자 분석적 구성물, 바로 이념형입니다. 이념형이죠.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 기출입니다. 그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출제된 게 바로 이 행위입니다. 행위. 자, 베버는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를 역시 4가지 유형의 이념형으로 행위를 구분합니다. 자, 분류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목적 합리적 행위. 자, 두 번째가 바로 가치 합리적 행위. 세 번째가 전통적 행위. 네 번째가 감정적 행위입니다. 당연히 적중이죠. 저는 제가 쪽집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팩트니까. 예. 이념형 적중, 예. 행위 적중. 예. 이 행위는요, 사실 아직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적중이죠. 자기 자랑 저는 잘합니다. 예. 가치 합리적 행위입니다. 자, 이제 요 4가지를 이제 출제를 했으니까 혹시나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를 할 상황이 있으면 요 4가지 이제 알아둬야 합니다. 에치오니의 그 공식 조직 분류하는 거, 그렇죠?
다 이런 거 이제 다 알아야 됩니다. 나오는 거 또 알아야 돼요. 자, 뭐 가볍게 배보의 이념형 그리고 행위를 또 넷으로 구분을 했는데 둘째가 바로 가치 합리적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제하는 겉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 신앙,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쉽지는 않고 미리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는 A의 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A의 6번 문제 사회 집단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조금 좀 놀랄 정도로 좀 쉬워요. 이거는 수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수능 문제를 이렇게 그냥 서술형으로 낸 거예요. 서답형으로. 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좀 솔직히 강의하면서도 뭐 위험사회, 울리백의 위험사회도 나오고요. 애치운이도 나오고요. 뭐 그냥 정말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뭐 재규적 현대화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정말 닥치는 대로 해야죠.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6번 문제처럼 나오면 막 열심히 그렇게 막 공부한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한 것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회문화 문제는 조금 너무 평이하다. 앞에 나왔던 배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문화 출제하신 분들은 제가 칭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 그 사회과 교육론 해설하면서는요, 이 문제 좋다, 이 문제 칭찬, 뭐 출제위원들 칭찬 드립니다, 막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요. 요건 도저히 칭찬이 안 나옵니다. 이번에 사회문화 출제진들은 반성하세요. 자, 특정 집단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는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면서, 그렇죠? 소속감을 가집니다. 윌리엄 그레이엄 썸너죠. 썸너는요,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분류를 하죠. 내 집단, 인그룹, 외 집단, 아웃그룹이라고도 하고요. 내 집단을 우리 집단이라 해서 위그룹이라고도 하고요. 외 집단을 그들 집단 또는 타인 집단에서 데이그룹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수능에 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왜 너무 쉬우니까 그동안에 거의 출제가 안 되었어요. 물론 저는 제 강의 때 당연히 다루죠. 사회집단. 페르디난드 테니스의 공동체와 결사체. 그렇죠? 자, 그리고 찰스 호트 쿨리의 1차 집단과 2차 집단. 1차 집단은 원초 집단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윌리엄 그레이엄 썸너의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사실은 뭐 사회 집단 하면 꼭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헷갈리는데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근데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이러한 개인의 소속감에 따라 집단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 집단은 소속 집단 중에서 소속감이 강한 집단이고요. 외 집단은 비소속 집단 중에서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가지는 집단이 외 집단입니다. 모든 소속 집단이 다 내 집단인 것 아니고요. 모든 비소속 집단이 다 외 집단인 것 아니다. 이것도 수능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임용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 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감은 사실 뭐 강한 정체감, 소속감이죠. 근데 소속감이 기억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속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었던 거고요. 강한 정체감은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집단을 발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문화 부분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이의 태도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내 집단 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죠. 자, 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져. 자, 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지면 갈등하겠죠. 사회적 상호작용에, 그렇죠? 협동, 경쟁, 갈등, 교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갈등이 갈등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싸우겠죠? 통합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니온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간단하게 전체적인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집단 의식이 강해지면은 외 집단에도 배타적이잖아요. 쟤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사회 전체 통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거 집단이네요. 레퍼런스 그룹. 자, 준거 집단입니다. 준거 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아 정체감을 얻고 행동의 기준을 배우며 그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하게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자, 어떤 개인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 집단.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준거 집단의 의미입니다. 물론 비교 준거 집단도 있고요. 비교 준거 집단도 있고요. 뭐 표준 준거 집단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수능에서는 뭐 긍정적 준거 집단, 부정적 준거 집단 이런 뭐 단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준거 집단이고요. 자, 이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거나 행동할 때 비교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인생관과 행복감 형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준거 집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부자예요, 부자. 준거 집단이 엄청 부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만큼 못 살아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막 이런 거 느끼면서, 나는 불행해, 이 사회는 불공평해, 막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준거 집단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노숙자라든지 어쨌든 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정도면 살만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자, 따라서 소속 집단이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을 가져 집단 구성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소속 집단이 되어 있으니까 디귿스는 뭘 넣어준다? 준거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준거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좋아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저 집단에 속하고 싶은데, 그죠? 그 준거 집단이에요. 잘 사는 집단.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소속 집단 불만. 이게 만약에 가족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부모랑 갈등을 해서 뭐 가출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좀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가출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저 사람들도 옛날에 더 가난했을 때 엄마 아빠도 부부 사이도 서로 많이 싸웠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심해가지고 애들이 가출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는 자식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좀 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좋아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화목하게 잘 살아. 그러면 우리도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왜? 보이잖아요. 바로 옆집이든지 가까운 곳에 그런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기보다 잘 살거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준거 집단으로 삼으면 계층 상승 욕구가 생겨 더 노력을 하게 되거나 인생관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뭐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했고요. 세 번째 문제는 A의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의 7번 문제는 저는 당연히 적중했죠. 저는 적중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핵심 체크, 마지막 그 30분짜리 파이널 핵심 체크일 때도 요걸 강조를 했고요. 근데 한동안은 출제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그냥 세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사실 뭐 우리가 표본 추출할 때 이거는 뭐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그렇죠? 이 확률 표집에는 뭐가 있고 비확률 표집에는 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률 표집에서 한 가지, 비확률 표집에서 한 가지가 나왔는데 둘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딱 알죠? 어떤 교수님이 그 부분 강의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 근데 어디에서만 다르다. 그 이야기를 왜 안 하셨겠어요? 저도 강조해서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AB는 교사 AB는 연구 방법론 강의에서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 설계를 작성한 후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교사 A는 땡땡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청소년 교육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아이고, 2,000명을 대상으로, 자, 보통은 2,000명은 이제 두 글자를 하면 다수가 되겠죠. 다수. 그죠?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은 자료 수집을 이렇게 면접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 관찰도 어렵죠. 즉, 실적 자료를 수집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질문지법으로 자료 수집할 때 이렇게 다수를 표본을 추출하죠.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표본 추출을 위해서 기억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이 지역 전체 청소년들의 다문화 여부죠. 다문화 여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닌지,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인지 부모 두 분 다 한국인인지 그거 여부. 그리고 학교 급별 구성 분포에 따라서 학교 급별은 밑에 나오죠. 초, 중, 고입니다. 자, 그럼 초등학생 중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아닌, 다문화 가정 아닌 자녀. 이렇게. 그래서 6개가 나오겠죠. 자, 6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나누어진 6개의 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합니다. 자, 그 각 집단에서 체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면 면접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네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면접이라는 방법, 대면 면접이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면 질문지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그렇죠? 일일이 그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걸 묻지는 않아요. 자, 체계적인 표집 방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이 표집 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다 하면은 이제 그 표집 간격이 100 나누기 10 하면은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을 뽑았다. 처음으로 7번 뽑았다. 그러면 7번. 17번, 27번, 37번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게 체계적인 표집이죠. 자, 이거는 무작위 추출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률 표집 방법이죠. 자,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뭐다? 층화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층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 아닌 자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뽑아내기 때문에 층화 표집이라고도 하고 유층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확률 표집 방법 중에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 확인했고요. 자, B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 면접 방법을 사용한 전국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표본 추출을 위하여 니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전체 표본 2,000명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참고하여 성별과 연령 구분으로, 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다섯이죠. 성별의 남과 여죠. 그래서 10개입니다. 자, 10개 집단. 10개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이게 이제 바로 임의적이라는 거죠.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 임의적, 그죠? 편의적, 임의적입니다. 전화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자, 그러니까 10개인데요. 20대에서의 남과 여, 30대에서의 남과 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0개의 집단인데 그 전화번호 목록을 이제 사용을 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뽑아내기 때문에 이것은 무작위 추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할당 표집이죠. 할당 표집입니다. 자, 발표를 들은 교수는 교사 A와 B가 사용한 표본 추출 방법은, 자, A는 층화 표집, B는 할당 표집이고요. 유사한 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미리 그 집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뽑아내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무작위 추출은 그냥 전국이면 전국에서 2,000명을 그냥 뽑아내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제주도든 그냥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무작위 추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미리 표본을 딱 10개로. 자, 위에는 6개. 그렇죠? A는 6개 집단으로, 그리고 B는 10개의 집단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거기서 뽑아내죠. 그렇죠? 자,
그 방법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분을 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를 여기에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나온 표현은 바로 변수의 수준을 고려한다. 변수의 수준을 고려한다. 이 수준은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뭐예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그리고 B는요, 20대 이하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수준을 고려해서 집단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청와표집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조사 연구 방법론에 보면은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조사를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게 층이 있다. 그죠? 요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변수의 수준을 연령별, 연령대별,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한다.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방법은 비슷한 단계를 거쳐 표본을 추출하지만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니은 방법,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 하나인 할당 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인 층화 표집 방법에 비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니은 방법은 땡땡땡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표현은 마지막 단계에서 무작위가 아닌 임의적 표집을 하여 표집 오차를 파악하기 어렵기 이렇게 쓰면은 뒤에 때문이다와 연결이 되겠죠. 마지막 단계에서 무작위가 아닌 임의적 표집을 하여 표집 오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B의 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B의 1번 문제. 자, 앞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막스 베버 하면서, 그렇죠? 이제 고전사회학자 5명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 번째 언급한 사람이 바로 에밀 듀르켐이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입니다. 바로 그 듀르켐의 조카죠. 마르셀 모스입니다. 듀르켐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다행히 조카가 있어서 조카랑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도 프랑스 사회학 쪽에서 특히나 문화인류학 쪽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학자가 되죠. 바로 증여론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자, 마르셀 모스가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그 학자들의 어떤 생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있고요. 존경도 하고 또 공감도 됩니다. 이뻐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전사를 하니까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듀르켐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한 어떤 충격이랄까?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도 자기 어떤 생활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감정이입을 저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고맙고 위대한 학자들이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면서도 또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요즘처럼 이렇게 공부하기 쉬울 이럴 시절이 우리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그때 정말 1차 세계대전 무슨 전염병 이런 거 돌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죠? 자, 바로 마르셀 모스입니다.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모스 나오니까. 자, 원시 사회의 선물 교환을 선물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자, 선물을 교환한 거예요. 자, 모스에 의하면 선물 교환에는 선물을 주어야 하는 의무,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 그리고 갚아야 할 의무 등의 특징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의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선물이잖아요.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요, 저는 이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받아야 할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주실 때 있어요. 저는 받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는 하죠. 아니, 이런 걸 하지만 받습니다. 왜? 제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뇌물이 아니거든요. 왜냐? 선물을 주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괜히 이거 선물했다가 왠지 뭐 아부한다고 자기 애만 잘 봐달라고 자기만 잘 봐달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어쩌지? 그냥 나는 너무 감사드려서 그냥 선물을 드리는 건데 온갖 고민, 심지어 밤새고 막 고민하고 막 이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선생님 하는데 거절 안 됩니다. 저는 선물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선물인데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과연 이게 선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어야 하는 의무? 물론 이제 모스는 원시 부족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이제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생존. 그렇죠? 자,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선물 행위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 의무, 가치관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죠. 나아가서 모든 행위는 교환 행위이며 그 바탕에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호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바탕에는 호혜성의 원리가 근본 원리로 작용을 한다. 모스의 교환 개념은 레비스트로스의 클라우드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관계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비스트로스도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인류학의 어떤 아주 아버지라는 표현까지도 듣는 사람이 마르셀 모스거든요. 자, 그래서 모스의 이 연구가 지금 레비스트로스, 그 어려운 레비스트로스. 저는 레비스트로스 하면 좀 프랑스 자체가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레비스트로스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책 제목은 책 제목은 알아는 알아. 슬픈 열대. 그러니까 책 제목은 들어봤지만 읽지는 말아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그때는 읽어봐라. 수면제로 아주 좋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너무 좀 어려워요. 자, 레비스트로스. 제가 강의할 때 그냥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붙이라 그랬습니다.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막 나오는데요. 레드클리프 브라운도 구조주의가 나오는데요. 달라요, 이게.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어려운 거, 막 복잡한 거, 이거를 막 석사, 박사 논문 쓸 정도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비추. 그냥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요 정도. 프란츠 보아스 역사적 특수주의. 요 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 레비스트로스는 근친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를 결혼 제도에 있는 근친혼이 금지되는 것도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화 인류계에서는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강의에서 그거 싹 뺐습니다. 예. 재미는 있지만 근친 결혼이 금지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 어떤 하나를 쓰시오. 이렇게까지 내는 것은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근친 결혼이 금지된 이유를 결혼 제도에 있는 방금 기억이 뭐예요? 호혜성의 원칙. 호혜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교환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친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자,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면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흔히 말하는 종내혼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생각도 없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위험하잖아. 우생학적으로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외적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부족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족외혼을 하게 되면 근친혼을 금지시켜서 다른 어떤 시족이나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족, 시족과 친해질 거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사돈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또는 자기 딸이 거기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 딸보다 그 손자, 손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치거나 돕거나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동양, 서양이고 간에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 제도에 있는 호혜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교환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배우자를 교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진다. 예술, 종교적인 의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위의 유형들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층 심리에 깔려있는 심층 심리죠. 심층 심리에 깔려있는 구조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의 여러 차원들을 통과하여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주위 세계의 사물들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을 구조주의라고 한다. 그냥 레비스트루스 구조주의 이것만 입에 붙어 있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레비스트루스 구조주의입니다. 자, 구조주의 심층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자, 구조주의까지 했고요. 자, 다음 문제는 B의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제가 강의 중에 이론 강의, 개념 강의 할 때 정말 로버트 머튼, 우리 임용사회문화에서 임용사회문화, 임용일반사회에서 사회문화 정말 먹여 살리시는 분. 임용사회문화의 아빠. 그죠? 가운데 로버트 K 머튼인데요. 로버트 K 머튼인데 이 K가 킹이라 그랬잖아요. 로버트 킹 머튼입니다. 정말 킹입니다. 정말 많이 출제하셨어요. 아노미 이론 또 나왔지만 아노미 이론도 있고요. 관료제 분류도 있고요. 관료제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중범 이론 있잖아요. 중범 이론. 파슨스의 구조 기능주의 미국 그렇죠? 이어받아서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거대 이론보다는 좀 범위를 좁혀서 하자. 그러면 자기 실제로 보여준 게 바로 하층 집단, 주로 하층 집단의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범위를 좁혀가지고 설명한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 거예요. 중범 이론을 씨가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또 나오셨네요. 중범위 이론 기출이고요. 머튼의 아노미는 이미 기출입니다. 여러 번 기출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왔습니다. 베버의 이념형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잖아요. 이번 사회문화 출제위원들은 칭찬 드릴 수가 없다. 너무 좀 쉽게 출제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과목을 다 그냥 꼬아서 어렵게 내면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을 사회문화에서는 아까 이제 할당 표집, 칭화 표집에서는 좀 있습니다만은 다른 문제에서는 너무 약했어요. 자, 머튼은 아노미 개념을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합법적 수단 기출에 나온 표현, 기출 제시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왜냐? 머튼의 아노미는 이미 기출이거든요. 거기서 합법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다른 문제에서는 제도화된 수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합법적 수단 또는 제도화된 수단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인 목표와 합법적 수단 간의 괴리가 아노미인데 이 아노미인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을 하는데 그 적응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 동조형 또는 순응형, 컨포미티는 당연히 일탈이 아니고 나머지 넷은 일탈이다. 물론 거기서 의례주의형, 리추얼리즘, 의례주의형은 그 정도가 심하면 일탈이고 의례주의형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또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은 일탈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 어쨌든 구조적 차원에서 하위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중범위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부라는 문화적 목표를 수용을 하죠. 자, 문화적 목표를 수용해서 나 부자 돼야지. 자, 수용을 합니다. 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제한됨으로써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 상태가 아노미다. 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표현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모가 이제 가난하시다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부모가 상당히 폭력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상태는 아노미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일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능론을 바탕에 깔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합법적인 수단을 거부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축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수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법적인 수단을 수용을 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자, 문화적인 목표는 일률적으로 강조되지만 그렇죠. 한 사회에서 대부분 부자가 돼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이야기 흔히들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무시당한다, 뭐 돈이 없으면 뭐 살기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자, 합법적인 수단은 사회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누구는 이제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학교를 나오고, 누구는 부자 부모를 만나고, 누구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고, 뭐 등등등, 그렇죠. 하위 계층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그죠? 돈은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학교, 좋은 부모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하위 계층들은 일탈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아노미 상태가 되었을 때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을 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 형식과 의식에 집착하는 관료주의 병폐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 바로 의례주의형이죠. 리추얼리즘.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대표적인 레드테이프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목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그냥 형식, 절차, 수단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밑에 가서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머튼의 이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코헨 나옵니다. 코헨. 자, 코헨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잖아요. 자, 여기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비행 하위 문화라고 써야 할지, 그냥 비행을 빼고 그냥 하위 문화라고만 써야 할지 솔직히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 하위 문화도 하위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비행 하위 문화도 하위 문화니까 더 확실한 건 그냥 하위 문화라고 쓰는 게 좋다. 하위 문화라고 썼는데 비행 하위 문화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위 문화라고 쓰면 되는데 비행이 아니고 다른 말을 썼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머튼의 이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 문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아노미 이론이 어느 사회에서나 문화적 목표와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 가치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문화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 이거를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하층 사람들은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데 일탈을 통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요, 그 문화적인 목표를 공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모른다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헨이. 자, 코헨은 머튼과 마찬가지로 하위 계층의 좌절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 하위 계층의 특히나 청소년들은 중산층의 문화가 행위 규범이 중고가 되는 학교 교육에서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거는 뭐 부르디웨의 어떤 학력 자본, 그렇죠? 뭐 그쪽하고도 막 관련이 되는데요. 거기로 가면 안 되겠고 일단은. 자, 이때 이들은 중산층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행을 하게 됩니다. 부자? 아이고 뭐 다 도둑놈들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냥 먹고 살기 정도만 하면 돼. 뭐 부자 돼서 뭐 할 거야? 부자가 되는 게 결국 다른 사람들 더 괴롭히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모범생, 장학생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막 거칠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위 문화라고 써도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헨 하면 워낙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이래서 이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하위 문화 4글자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 하기는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작성 방법 두 번째, 니은 유형의 특징을 문화적 목표와 괄호 안에 기억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그랬는데요. 의례주의형은 목표에 관심 없습니다. 목표를 거부합니다.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합법적 수단만을 수용하는 적응 방식 이렇게 써주면 적절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임용시험, 우리 일반사회 임용시험에서 사회문화 5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해피 하세요. 누구 좋으라고 언해피
새드합니까? 새드 은혜피 하니까 살만하던가요? 우울하니까 그냥 살기 좋던가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행복 안 하게 살아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요 제가 저한테 할 수 없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 행복하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럼 저는 늘 행복할까요? 그러지 못하지요. 저도 우울할 때 많고요. 저도 그냥 사는 게 뭔가 싶을 때 많고요. 저도 화내고 소리 지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욱더 해피, 순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네.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우울해 있다가, 왜?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누가 나를 보면서 감정을 이입을 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힘내세요, 누가 그래 주지도 않을 거고, 또 누가 그래 준다고 해서 내가 우울한 그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입에 발린 위로일 뿐이잖아요. 나보고 잘하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했는데 막상 내가 잘 되니까 뭐예요?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지? 그 생각을 자꾸 해야 해피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은 뭐 우리 그 문제 해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지만, 혹시나 이번 시험 좀 잘 못 봤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막 다운이 되어 있어 그렇게 또 사시는 거는 후회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그렇죠? 막 사세요. 물론 범죄 일탈 이런 건 안 되고요. 자, 이상으로 사회문화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